깊은 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푸른 문장의 빛, 푸른밤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차가운 문장을 따라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국경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상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자 탄미주의의 정점으로 불리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줄거리 요약을 넘어 작가가 묘사한 그 지독한 허무와 찰나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시마무라의 무심한 시선을 통해, 그리고 고마코의 뜨거운 생명력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탄미적 감각을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얗게 밝아오는 그곳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도쿄의 번잡함과 유선객으로서의 지루한 일상. 주인공 시마무라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온천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양 무용을 비평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실제 무용 공연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이한 인물이었죠. 그는 오직 책과 사진으로만 무용을 접하며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공해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실제와 부딪히면 깨져버릴 것 같은 연약한 환상을 지키기 위해 그는 현실의 온기를 거부하고 차가운 설국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에게 호수고란 삶의 허물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고결한 유의였습니다. 기차의 낡은 시트에서 느껴지는 습한 모직 냄새와 차가운 창틀의 감촉은 그가 현실에서 벗어나 비현실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기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맥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경의 긴 터널에 시작됩니다. 어둠은 질식할 듯 깊었고 기차 안의 희미한 불빛은 창유리에 시마무라 자신의 공허한 얼굴을 비춥니다. 이 터널은 과거와 미래, 도시와 설국,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대한 자궁과도 같습니다. 긴 침묵 끝에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시마무라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밤의 밑바닥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시간이 얼어붙은 듯한 눈의 고장이었습니다. 대지는 눈에 덮여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그 비현실적인 백색광은 시마무라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마무라의 시선은 참유리에 고정됩니다. 밖의 어둠과 안의 빛이 교차하며 창문은 거대한 거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한 여자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이오코. 그녀는 병든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죠. 하지만 시마무라가 본 것은 요코라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설국의 밤 풍경과 유리창이 비친 여자의 얼굴이 겹쳐지며 만들어낸 초현실적인 몽환이었습니다. 산천의 등불이 여자의 눈동자 주위를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눈 속에서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착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차가운 허물 속에 핀 단 하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시마무라는 그 찰나의 환영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입니다. 술 취하지 않기에 더욱 완벽한 미. 그것이 설국이 시마무라에게 건넨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요코가 입을 열었을 때 시마무라는 다시 한번 전율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마치 설국의 차가운 공기가 소리로 변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그 청아한 울림은
시마무라가 평생 추구해온 박제된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조차 시마무라의 눈에는 한편의 우아한 슬픈 연극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이미 요코라는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코가 만들어낸 그 비현실적인 풍경을 소유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기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눈 덮인 온천 마을의 역사가 가까워집니다. 환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시마무라의 지독한 탐리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울과 겹쳐짐입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왜 하필 유리창에 비친 환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시마무라라는 인물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상을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항상 유리창이라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그것이 풍경과 겹쳐져 비현실적이 되었을 때만 가치를 부여하죠. 특히 요코의 눈 속에 켜진 등불 묘사를 보세요. 이것은 생명력이 차가운 무와 결합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시마무라는 요코의 슬픔이나 병든 남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고통이 만들어내는 슬픈 미학만을 탐닉하죠. 이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운 관찰 자적 시선이 앞으로 고마코의 뜨거운 생명력을 어떻게 험으로 바꿔 놓을지 우리는 그 비극의 서막을 이 기차 안에서 이미 목격한 것입니다. 설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온기를 얼려버리고 오직 미만을 남기는 절대적인 허무의 공간입니다. 기차에서 내린 시마무라를 맞이한 것은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무거운 눈과 코끝을 저미는 차가운 유황 냄새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이 온천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지만 눈은 작년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마을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시마무라는 이 폐쇄된 공간이 주는 안도감에 젖어 온천 여관의 낡은 계단을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기다렸으나 동시에 두려워했던 뜨거운 생명력 고마코와 재회합니다. 그녀는 작년보다 조금 더 여유였지만 눈빛은 더 형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국의 지독한 추위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차갑고도 뜨거운 동백꽃 같은 여인. 그녀의 존재 자체가 시마무라에게는 거대한 감각의 파동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고마코의 피부는 눈에 씻긴 듯이 깨끗했습니다. 시마무라는 그녀의 뒷덜미와 뺨에서 느껴지는 그 지독할 정도의 청결함에 눈이 멀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하얀 피부 위로 떠오른 붉은 뺨과 입술은 이 눈의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금기된 열정처럼 보였습니다. 술기운에 젖어 발그레하게 상기된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눈 위로 떨어진 핏방울처럼 강렬했습니다. 고마코는 시마무라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다정함을 쏟아냅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는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이라기보다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한 남자를 위해 자신의 생을 온통 불태우며 기다려온 것입니다. 여관방 한 구석에는 그녀가 매일같이 써내려간 두툼한 일기장과 낡은 소설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마무라는 그녀가 게이샤라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 읽은 책의 줄거리를 꼼꼼히 기록한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무언가 대단한 지식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흐트러지기 쉬운 자신의 영혼을 붙들기 위한
그녀만의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구마쿠는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그녀의 이 지독한 성실함은 설국의 정적을 깨고 터져나오는 가장 인간적인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마무라는 그 일기장을 무심히 넘기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헛수고인가. 시마무라에게 고마코의 노력은 목적지도 결실도 없는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게이샤가 교양을 쌓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서울의 지식인을 사랑하는 것, 매일같이 자신의 내면을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눈이 녹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시마무라는 바로 그 헛수고라는 점 때문에 그녀에게 매료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랄 수 없는 일에 생을 통째로 던지는 고마코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순수한 예술의 형태를 발견한 것입니다.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차가운 눈동자를 보며 울먹입니다. 당신은 나를 그저 구경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뜨거운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예쁘다고만 하네요. 그녀의 직관은 정확했습니다. 시마무라는 고마코라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겪는 고통의 무늬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장에서 우리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도로, 즉 헛수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마무라가 고마코를 보며 끊임없이 헛수고라고 읊조리는 것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주의적 허무주의의 극치입니다. 시마무라의 눈에 인생은 원래부터 무의미한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애쓰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죠. 그런데 고마코는 그 헛된 일에 자신의 온 생명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마무라는 이 광경을 보며 무의미함이 뿜어내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여기서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고마코는 삶의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존재이고 시마무라는 삶이 밖에서 그 치열함을 감상하는 관찰자입니다. 시마무라가 고마코를 청결하다고 묘사하는 이유는 그녀가 어떤 도덕적 기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보상받지 못할 행위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 비세속적인 투명함이 그에게는 미학적 청결함으로 다가온 것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비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마코가 뜨거워질수록 시마무라는 그 열기를 차가운 얼음 결정체처럼 박제하려 들 테니까요. 눈부시게 하얀 눈 위에 떨어진 선명한 핏자국, 그것이 바로 시마무라가 고마코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노력을 아름다운 헛수고라고 정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마무라의 이 잔인한 찬사가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설국의 밤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소미불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정적을 찢고 나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고마코의 샤미센 소리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대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하고 고마코가 든 샤미센의 세 줄은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극한까지 팽팽하게 수축합니다. 상아로 만든 커다란 채가 얼어붙은 현을 때릴 때마다 악기는 울음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운 맑은 소리를 토해냅니다. 시마무라는 고마코의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마주합니다. 따뜻한 하루의 온기조차 미치지 못하는 방구석,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번지는 그 소리는 마치 은빛 실이
대기 중에서 얼어붙어 부서지는 듯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악기의 몸통을 울리고 나온 소리는 반벽을 넘어 눈 덮인 산천으로 퍼져나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고마코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시마무라에게 기이한 슬픔을 줍니다. 이 산골 마을에는 그녀에게 기교를 가르칠 스승도 그녀의 연주를 평가해 줄 청중도 없었습니다. 고나코는 오직 자신의 귀와 설국의 정적만을 거울 삼아 홀로 현을 튕겨온 것입니다. 악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환경에서 그녀는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구절을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을 현에 새겼습니다. 시마무라는 깨닫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을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피어난 예술. 그것은 시마무라가 평소 추구하던 목적 없는 순수한 미의 실체였지만 그것이 고마코라는 한 여자의 절박한 생존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시마무라는 묘한 불쾌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샤미센의 첫음이 시마무라의 가슴을 때렸을 때 그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차라리 물리적인 타격에 가까웠습니다. 고마코의 손가락이 현 위를 바쁘게 오갈 때마다 시마무라의 눈앞에는 눈 덮인 산봉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환영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마코는 평소에 그 수줍고 술 기운에 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소리의 화신이 된 듯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고 현을 누르는 손가락 끝은 추위와 고통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시마무라는 그녀의 연주에서 지독한 청결함을 읽어냅니다. 어떤 세속적인 욕망도 섞이지 않은 오직 소리 그 자체로 존재하려는 투명한 의지. 하지만 시마무라는 그 의지조차 결국은 눈 속에 파묻혀 잊혀질 아름다운 진동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소리가 높이 치솟았다가 허공으로 흩어질 때마다 시마무라의 마음속에는 은밀한 허무의 쾌락이 차오릅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마코가 내뿜는 열기와 샤미센 소리가 부딪히며 기묘한 마찰열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마코가 연주를 멈추는 순간 방 안은 다시 지독한 얼음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고 고마코는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악기 위에 힘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는 소리를 통해 시마무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나의 이 처절한 아름다움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마무라는 그저 정말 훌륭한 소리군이라는 짧은 찬사로 응답할 뿐입니다. 고마코의 뜨거운 소리는 시마무라의 차가운 정적을 끝내 녹이지 못했습니다. 설국의 밤은 여전히 깊고 은빛 현의 울림은 그저 하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국의 삼상에서 묘사되는 샤미센 연주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의 탐미적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리와 점적의 대비입니다. 작가는 고마코의 소리를 단순히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현이 공기를 때리는 소리라고 묘사하죠. 이것은 고마코의 삶에 처한 가혹한 환경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스승도 청중도 없는 고립된 설국에서
홀로 예수를 연마했습니다. 이것은 불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시마무라의 반응은 잔인할 정도로 일관됩니다. 그는 고마코의 그 처절한 수행을 보며 가장 순수한 형태의 헛수고라고 감탄합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연주였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 되었겠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홀로 완성한 연주는 오직 예술 그 자체로만 남기 때문이죠. 여기서 시마무라의 지독한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고마코의 소리에 전율하며 감동하지만 그 감동의 원천은 그녀의 실력이 아니라 그녀가 처한 비극적 고독에 있습니다. 고마코가 고독하면 할수록 그녀의 소리는 더 맑아지고 시마무라는 그 맑은 소리를 수집하듯 감상합니다. 여러분,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닿아야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는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날 때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것일까요? 시마무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고마코라는 한 인간의 영혼을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박제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샤미센의 은빛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울릴 때 여러분은 그 소리에서 고마코의 열정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시마무라의 차가운 미소를 보셨습니까? 시마무라에게 요코는 여자가 아니라 설국이 빚어낸 하나의 정교한 얼음 조각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보았던 그 저녁 풍경의 거울 속 여자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을 때 시마무라는 묘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이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비현실적인 미를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코의 눈동자는 언제나 초점이 먼 수평선 너머에 맺혀 있는 듯했고 그 깊고 맑은 눈 안에는 설국의 모든 슬픔이 농축되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병든 남자 유키오를 돌보며 온천 마을의 차가운 대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시마무라는 그녀의 헌신을 보며 감동하기보다는 그 헌신이 만들어내는 처연한 구도에 탐닉합니다. 요코는 그에게 있어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설에 꽂히자 영원히 닿을 수 없기에 완벽한 순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마무라의 머릿속에서 고마코와 요코는 거울의 앞뒷면처럼 존재했습니다. 고마코가 뜨거운 피가 흐르고 술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밴 생생한 육체라면 요코는 어떤 채취도 느껴지지 않는 투명한 영혼에 가까웠습니다. 고마코의 사랑은 시마무라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매달리는 무거운 현실이었지만 요코의 존재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상이었습니다. 시마무라는 고마코의 집착에 질식할 것 같을 때마다 요코의 서늘한 눈동자를 떠올리며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코를 향한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현실에서 벗어나 차가운 환상으로 도망치고 싶은 비겁한 탐미주의자의 도피처였을 뿐입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시마모라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은 채 그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코는 시마무라에게 다가와 정적을 깨뜨리는 말을 건넵니다. 저를 도쿄로 데려가 주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그 목소리는 기차 안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날카로워 시마무라의 고막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요코에게 도쿄는 이 지옥 같은 설국의 정적과 죽음의 냄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갈구였으나
시마무라의 귀에는 그것조차 한편의 서글픈 연극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요코가 설국을 떠나 도쿄의 먼지 섞인 일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요코는 오직 이 눈 덮인 감옥 안에서 비극적으로 아름다울 때만 가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시마무라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며 생각합니다. 너는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해. 그래야 나의 환상이 완성되니까. 유키오가 죽은 뒤 요코의 슬픔은 더욱 깊어지고 그녀의 눈은 더욱 맑아집니다. 시마무라는 유키오의 무덤을 돌보는 요코를 보며 그녀가 영원히 그 무덤 곁을 지키는 유령이 되기를 내심바랍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생료, 그것이 시마무라가 정의하는 순수의 극치였습니다. 요코가 고마코를 향해 짓는 묘한 질투와 연민의 미소는 시마무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문양이었습니다. 그는 두 여자의 관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의 역사를 굳이 들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눈앞에 펼쳐진 시각적인 비극뿐이었습니다. 요코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시마무라에게는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요코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확인하고 있었고, 요코는 그 허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점점 더 투명하게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국의 사장은 주인공 시마무라의 잔인한 탐미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요코는 인간이라기보다 하나의 상징으로 소비됩니다. 시마무라가 왜 요코에게 매료될까요? 그것은 요코가 생활감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마코는 먹고 살기 위해 술을 마시고 몸을 파는 지독하게 세속적이고 뜨거운 존재입니다. 반면 요코는 죽어가는 남자를 돌보고 무덤을 지키는, 즉 죽음의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는 성스러운 존재처럼 보이죠. 시마무라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부마코의 사랑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요코라는 투명한 환상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시마무라가 요코의 구원 요청을 묵살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코가 도쿄로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시마무라는 그녀를 도와줄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요코가 도쿄로 가서 평범한 여자가 되는 순간 그가 사랑하던 설국의 요정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마무라에게 타인의 고통은 자신의 미학적 쾌락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요코의 슬픔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은 맑아지고 시마무라는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가학입니다. 결국 요코는 시마무라에 의해 설국이라는 감옥에 박제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슬픈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사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배경으로만 보는 시마무라의 차가운 시선을 직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시마무라가 요코를 대하는 방식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진 이기적인 미적윤만의 극단적인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점점만이 가득하던 설국의 밤을 깨트린 것은 날카로운 종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 노예고치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은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거대한 붉은 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눈 덮인 지붕들 사이로 치솟는 불꽃은 하얀 눈송이들과 뒤섞여 기이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열기에 녹아내린 눈물들이 처마 끝에서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마무라와 고마코는 본능적으로 그 불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고마코는 자신의 상처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거친 숨을 내뱉었지만 시마무라의 심장은 다른 이유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압도적인 파괴의 현장에서조차 아름다움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이 뿜어내는 강렬한 명암의 갭이 그 붉은 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고마코의 참백한 얼굴. 시마무라에게 이 화제는 한편의 거대한 연극이자 설국이 보여주는 마지막 미적지전이었습니다. 불타는 창고 앞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시마무라는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지상의 지옥 같은 화염 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거대한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별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설국의 차가운 공기에 씻겨 극한까지 맑아진 은하수는 마치 우주의 거대한 폐대처럼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시마무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어오를 때마다 은하수는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고 그 차가운 푸른빛은 지상의 붉은 불길을 비웃듯 영원한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마무라는 이제 화재 현장의 소음도 곁에선 고마코의 흐느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지상을 떠나 그 은하수의 거친 물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 저 은하수야말로 진정한 설국의 주인이며 내가 평생 찾아 헤맨 허무의 실체로구나. 그때였습니다. 불타는 건물 2층 발코니에서 한 여자의 그림자가 휘청거리더니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요코였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느릿하고도 우아했습니다. 시마무라의 눈에는 그 순간이 발레의 한 장면처럼 박제되었습니다. 요코의 하얀 옷자락이 불길에 일렁이고 그녀의 창백한 다리가 붉은 화염 속에 잔상을 남기며 떨어지는 광경. 그것은 그가 평생 비평해온 그 어떤 무용보다도 처절하고 완벽한 추락의 미학이었습니다. 땅에 닿는 순간의 충격음조차 은하수의 침묵 속에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고마코는 비명을 지르며 요코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미쳤어. 요코가 죽어가요. 고마코는 울부짖으며 요코의 차가워진 몸을 안아들었습니다. 고마코의 통곡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처절한 생명의 외침이었지만 시마무라는 그 곁에 서서 오직 요코의 감긴 눈동자와 하늘의 은하수가 연결되는 환상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고마코가 요코를 안고 절규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시마무라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이한 화물경이었습니다. 요코라는 순수의 환상이 파괴되는 순간, 그리고 고마코라는 현실의 정열이 절망에 빠진 순간, 시마무라는 비로소 완벽한 허무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쏟아져 내릴 듯 머리 위로 육박해오는 은하수. 그 차갑고도 거대한 별들의 강이 쏴 소리를 내며 시마무라의 머릿속으로 그의 텅 빈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상의 모든 불길을 끄고 인간의 모든 슬픔을 얼려버리는 영원한 허무의 흐름. 시마무라는 이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하수 자체가 되어 눈에 날아가 주는 마지막 축복이자 저주인 그 투명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침전했습니다. 아, 은하수가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구나. 이 마지막 독백과 함께 설국의 밤은 하얗게 밝아오며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설국의 그 유명하고도 잔혹한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왜 이 서정적인 소설의 끝에 화재와 추락이라는 극단적인 장치를 배치했을까요? 여기서 불과 눈 그리고 은하수의 대비를 보십시오. 불은 고마코에 타오르는 생명력을, 눈은 시마무라의 차가운 허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하수는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우주적 허무입니다. 요코의 추락 장면은 이 소설의 미학이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시마무라는 요코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추락을 발레의 한 장면으로 감상하죠.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시선입니다. 그는 카인의 죽음조차 자신의 미적 쾌락을 위한 소모품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인 은하수가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구절을 다시 음미해 보십시오. 이것은 시마무라가 비로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완전한 관찰자이자 허무 그 자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은하수의 차가운 빛이 그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적인 온기마저 소멸했음을 의미합니다. 고마코는 요코라는 타인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시마모라는 은하수라는 자기만의 환상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름다움만을 쫓는 삶이 도달하는 끝은 어디인가?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지만 아무런 생명도 깃들 수 없는 영원한 겨울. 바로 설국입니다. 이번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단순한 줄거리 전달을 넘어 인간의 실존과 탐미주의의 경계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설국의 그 차가운 은하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로 흘러들어갔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하얀 눈의 고전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